발표할 이소연입니다. 이번에 발표하게 될 내용으로는 대동맥 협착, 대동맥 축착, 그리고 대동맥 단절이 있고요. 첫 번째로 대동맥 협착, 에어틱 스테노시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AS는 좌심실에서 몸으로 혈류를 보내는 좌심실 유출로 또는 상행 대동맥 부위가 좁아져 있는 심장병이고요. 종류로는 대동맥 판막 협착, 그리고 아랫부분에 막 또는 근육과 섬유질에 의한 협착이 단독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VSG 등 다른 기형과 동반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윌리엄 증후군과 동반되거나 쇼 증후군, 그리고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바이커스피드 에어틱 밸브는 가장 흔한 선천성 심장 기형으로 대동맥 판막엽이 2개의 원래 협착이 없더라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점차 협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혈류격적 현상과 증상 및 지형 경과로는 먼저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혈류를 보내는 데 저항이 생기면 좌심실에 압력 부하가 생겨 심실벽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협착이 심하지만 않으면 대부분 증상이 없고 발육도 정상이지만 심하게 되면 운동 시 호흡 곤란, 흉통, 실신 등이 생길 수 있고요. 드물게 운동이 급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AS를 가진 환자는 심한 운동을 피해야 하고요. 심한 협착을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좌심실 기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심부전, 심박출량 감소, 심근 하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정말 죄송합니다. 네. 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그냥 하시죠. 네. 이협성 대동맥 판막인 경우 협착이 없거나 약간의 협착이 있으면 대부분 성인이 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그러나 작년 노년기에 이르르면서 판막이 석회질이 심착하면서 칼시피케이션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협착이 심할수록 심자법이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협착은 심하지만 심자범이 약하게 들리기도 하는데요. 대동맥 판막 협착이 아주 심해서 좌심실 수축 기능이 심하게 떨어진 경우에는 좌심실에 높은 압력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좌심실과 대동맥 간의 압력 차이가 작거나 아예 없고 이로 인해 심자범이 들리지 않거나 아주 약하게 들림으로 진단을 놓치기 쉬웁니다. 동시에 협착이 심하면 말투동맥의 맥박이 약하거나 만져지지 않고요. 그래서 치료 원칙으로는 역류하기에 심한 판막 협착으로 심실 기능이 저하되거나 흉통이나 실신, 좌심실과 대동맥 간의 압력차가 50 이상인 경우, 판막 아래의 협착인 경우에는 압력차가 50 이하인 경우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개심 수술 이전에 도관을 이용한 치료를 할 수도 있는데요. 좁아진 판막을 페모럴 아테리나 카로티드 아터리를 통해 풍선 도자를 넣고 풍선을 부풀려서 판막을 넓혀주는 방법이 우선되는 치료법입니다. 장점으로는 개심 수술의 위험을 피할 수도 있고 특히 심실 기능이 나쁘고 전신 상태가 안 좋은 신생아, 영유아에서는 개심 수술 자체도 위험하며 아주 작은 대동맥 판막을 정확히 열어주기 어려우기 때문에 풍선 확장술이 선호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개심 수술에서 같이 판막을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풍선을 부풀려서 판막을 열어주어서 드물게 판막이 아니라 다른 부위가 찢어져서 시술후 판막의 역류가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또한 도자의 굵기에 비해 환자의 말투동맥이 가늘어서 시술 후 동맥이 혈전으로 막힐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혈전을 녹이는 유로키나제를 투여하여 혈전을 녹여야 합니다. 대동맥 판막 협착에 대한 수술로는 개심 수술이 있고요. 교정이 어려울 정도로 판막의 기형이 심하면 판막을 떼어내고 환자 자신의 폐동맥 판막을 대동맥 판막 자리에 넣어주고 폐동맥 판막 자리에는 동종이식 판막을 대신 넣어주기도 합니다. 이를 로스 수술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로스 수술이 어려울 경우에는 플라스틱 인공 판막으로 바꿔줘야 하지만 와파린을 평생 복용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치료 경과로는 재협착이나 판막 역류로 인한 재수술, 판막 교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로 외래를 팔로우업해야 되고요. 협착이 중증도로 남아있거나 폐쇄 부전이 심하거나 심실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인공 판막을 넣은 경우에는 심한 운동을 제한해야 합니다. 심내막염 예방 지침은 평생 필요하기도 하고요. 9번째로는 역류아에서의 심한 대동맥 판막 협착이 있습니다. 좌심실의 심내막 섬유 탄성화증으로 인한 심한 수축력 저하와 좌심실 형성 부전으로 인하여 좌심실 용적이 작은 경우가 흔하고요.
즉시 치료하지 않으면 심한 심부전과 저심박출량으로 인해 조기 사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치료에 있어 중요한 요인은 좌심실의 크기고요. 좌심실이 너무 작지만 않으면 수축력이 일단 나쁘더라도 판막을 열어주면 수축력이 호전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진단 즉시 판막을 열어줘야 합니다. 만약 좌심실 기능이 나쁘다면 개심 수술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풍선 확장술이 더 바람직하고요. 좌심실 크기가 너무 작으면 양심실 교정 수술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좌심 형성 부전 증후군 치료와 같이 간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동맥 축착에 대해 발표할 거고요. 대동맥 축착이란 대동맥공이 하행 대동맥으로 이행하는 부위의 대동맥, 특히 동맥관이 붙는 근처가 좁아지는 기형으로 동반된 기형 유무에 따라 임상, 양상, 치료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다음 두 가지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면 단순 대동맥 축착과 복잡 대동맥 축착으로 나뉘고요. 먼저 단순 대동맥 축착은 이엽성 대동맥 판막을 제외한 다른 동반 기역이 없는 단순 대동맥 축착이라고 하고 대동맥 혁부는 대개 정상입니다. 현상과 증상 및 진찰 소견으로는 좌심실이 압력 부하를 받게 되므로 좌심실 벽이 심하게 두꺼워지고요. 이러한 압력 부담이 지속 시 좌심실 기능이 떨어지면서 심부전 증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대부분 증상이 없다가 역류하기가 지난 후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하반신으로 가는 혈류가 좋지 않기 때문에 하체의 발육이 상체에 비해 떨어지기도 합니다. 또 하체로 가는 혈류의 감소로 인해 심장 동맥의 압력이 떨어지므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의 영향으로 혈압이 높아지며 치료 안 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고혈압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운동 시 호흡곤란이나 오래 걸으면 다리에 쥐가 나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성인에서는 두통 등 또 고혈압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대퇴동맥 등 다리의 맥박이 약하거나 만져지지 않고 팔의 혈압이 다리에서보다 높으며 팔의 혈압치가 정상치보다 높습니다. 합병증으로는 나이가 많아지면 거의 모든 환자들이 상지에 심한 고혈압이 생기고 이로 인한 합병증들, 좌심실 기능 부전, 뇌출혈, 대동맥 박리, 대동맥 파열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치료 원칙으로는 나이와 체중과는 관계없이 진단 즉시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방법으로는 풍선 확장술과 스텐트 삽입,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풍선 확장술은 다리의 대퇴동맥을 통해서 풍선 도자를 넣어서 높은 압력으로 풍선을 부풀려서 좁아진 대동맥 병변을 넓혀주고 스텐트 삽입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성장하면서 스텐트가 같이 커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는 시행하지 않고 성장이 끝난 성인 환자에게 대부분 시행합니다. 수술로는 대부분 개심 수술은 아니고 흉곽 왼쪽 늑골 사이를 조금 열고 수술하고요. 대동맥 절제와 단체 문합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위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공관을 이용하여 대동맥의 좁아진 부위를 위에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우회로 이식술을 시행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 우회로 이식술은 환자가 자라면서 인공관이 자라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기도 합니다. 수술 결과 문제점으로는 수술 사망률은 1% 미만으로 수술 후 드물게 재협착이 발생하고요. 재협착이 발생한다면 풍선 확장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제 풍선 확장술 이후에도 결과가 매우 좋아서 다시 수술을 하지 않기도 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수술받는 환자들은 대개 수술 전부터 혈압이 높으므로 수술 후 혈압이 정상으로 되는데 오래 걸리거나 또는 성공적인 수술 후에도 혈압이 계속 높아져 혈압 강화제를 복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수술 시 하행 대동맥 혈류를 일시적으로 차단하고 수술하므로 그동안 척추의 혈액 공급이 오래 차단돼서 드물게 수술 후에 하반신 마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 하반신의 모터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복잡 대동맥 축착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좌심실 유출로의 여러 부위에서 협착 VSD, DORV, TGA 등의 중요한 다른 심장 기형이 동반되고 신생아, 역류하기에 심한 증상을 나타내는 대동맥 축착으로 많은 경우 대동맥 협부가 작기도 합니다. 혈액혁정 현상과 증상으로는 좌우 단락을 일으키는 기형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대동맥으로의 혈류는 감소하는 반면 폐혈류량은 심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역류하에서 수유곤란, 호흡곤란, 발육부전 등 심한 심부전 증세와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고요.
좌심실 유출로에 협착이 있으면 특히 심실 중격 결손을 통한 좌우 단락이 더 많아지며 수술 후에도 계속 심실 유출로가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예후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대동맥국 단절과 마찬가지로 대동맥 축착이 매우 심해지게 되면 하반신으로 가는 혈류는 폐동맥, 동맥관 개전, 하행 대동맥, 하반신으로 가게 됩니다. 즉 하체로 가는 혈류는 동맥관을 통해서만 공급되기 때문에 출생 후 동맥관이 점차 막혀짐에 따라 하반신으로 가는 혈류량이 급속히 줄어들거나 완전히 없어지고요. 따라서 출생 즉시 심한 신부전, 위장관의 허혈증으로 인한 피가성 소장 결장염 등의 합병증이 생겨서 내습성 산증, 문요증, 혈변, 폐혈증 등의 심한 증상을 나타내며 쇼크 상태에 빠지게 되는 등 위급한 상황이 되며 즉시 치료해주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습니다. 외과적 수술 전에 내과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데 동맥관이 막혀서 하지 맥박이 만져지지 않거나 심한 쇼크 상태에 있을 때는 PGE1을 주사함으로써 동맥관을 다시 열리게 하여 하지와 위장관, 심장의 혈류 공급을 좋게 하며 신부전의 호전이 가능하고요. 이제 PGE1의 용량을 조절하는 척도는 다리의 맥박입니다. 다리의 맥박이 잘 만져지지 않는다면 잘 만져질 때까지 용량을 더 올리고 잘 만져지면 용량을 최소화하여 유효 용량까지 줄여야 하고요. 신부전에 대해서는 강심제, 이뇨제 등으로 치료하고 폐부종이 심하여 호흡 곤란이 심하다면 벤틸레이터를 통해 호흡을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술 방법으로는 끊어진 대동맥의 양쪽을 열고 그 끝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대동맥의 절제와 단축 문합술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동맥관 조직이 대동맥 벽에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동맥 협부와 횡대동맥공이 작을 경우에는 횡대동맥까지 넓혀줘야 하고요. VSD, DORB, TJ와 같은 양심실 교정이 가능한 기형이 동반된 경우 심폐기를 이용하여 대동맥국 단절과 동반 기형을 한꺼번에 완전 교정 수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양심실 교정술이 불가능한 심장 기형이 동반된 경우에는 대동맥국 단절에 대한 수술과 동시에 PA 밴딩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폰탄 수술을 시행해야 되고요. 좌심실 유출로를 둘러싸는 근육들로 인한 좌심실 유출로 협착이 심하면 이러한 근육들을 잘라내줘야 합니다. 수술 결과 문제점으로는 심실 중격 결손이 동반된 대동맥국 단절과 완전 교정술의 수술 사망률은 5% 미만이고요. DORV, TGA 등의 복잡 기형과 동반된 대동맥국 단절을 한 번에 교정해주는 수술은 사망률이 다소 높아 약 10% 이상입니다. 대동맥 축착과 마찬가지로 대동맥국 단절도 스스로 드물게 재협착이 발생할 수 있고 풍선 도자를 통한 풍선 확장술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동맥국 단절에 대해 설명드릴 거고요. 대동맥국 단절은 대동맥이 대동맥국을 지나서 하행 대동맥으로 이행되는 부위가 완전히 끊어져 있는 기형으로 모든 형태의 대동맥국 단절에서 심실 중격 결손이 동반되며 간혹 총동맥 간증, 완전 대혈관 전이, DORB, 그 단심실 등 여러 복잡 심장 기형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옆에 사진을 참고해 주시면 되시고요. 혈액학적 현상과 증상 및 관찰 소견으로는 대동맥국 단절의 증상과 합병증은 심한 대동맥 축적과 비슷하나 더 심하고 더 어릴 때 나타나며 출생 즉시 적극적으로 치료해주지 않으면 급속히 악화되어 대부분 생후 1, 2주 이내 사망합니다. 심실 중격 결손을 통해서 폐혈류량이 증가하므로 심한 신부전 증세와 폐동맥 고혈압이 발생하고요. 좌심실 유출로에 협착이 있으면 심실 중격 결손을 통한 좌우 단락이 더 많아지며 수술 후에도 계속 좌심실 유출로 협착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하반신으로 가는 혈류는 폐동맥, 동맥관 개존, 하행 대동맥, 하반신으로 가게 되고 즉 하체로 가는 혈류는 동맥관을 통해서만 유지되므로 출생 직후 동맥관이 막혀 하반신으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급속히 줄어들므로 즉시 저심박 출량, 쇼크 상태, 급성 신부전, 대사성 산증, 위장관의 허혈증으로 인한 괴사성 소장 결장염 등 합병증으로 생겨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맥관이 열려 있는 동안에는 증상이 없다가 막히는 경우 이제 생후 1주 이내 우유를 빨지 않거나 창백해지고 호흡곤란, 문요증이 증상으로 나타내고 디조지 증후군이 동반된 경우에는 혈중 칼슘 농도가 낮아져 경련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맥관이 막히면 다리의 맥박도 만져지지 않지만 크게 열려있는 경우에는 맥박이 정상이기도 하고요. 내과적인 치료는 두 번째 챕터와 마찬가지로 그 PGE1을 정맥 주사해서 동맥관을 열어주고 그 용량은 똑같이 다리의 맥박을 만져가면서 조절해야 합니다.
PG 주입 후 1시간 이내에 동맥관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치료에 문제가 있는 거여서 약물 주입량이 잘못되었거나 중앙순환로에 약물 투입 경로 문제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찾아 해결해야 되고요. 비슷하게 이제 강심제, 이뇨제, 인공호흡기 도구를 치료하긴 하는데 추가로 인공호흡기 치료 시에는 산소를 추가해주지 말고 CO2 분도를 약간 높게 유지하여 약간의 호흡성 산증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과도하게 증가된 폐혈류를 다소 줄여주고 동시에 체혈류를 적절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PCO2는 한 40에서 50 정도로 유지시켜야 되는 것 같고 혈액 칼슘의 농도가 낮으면 칼슘을 공급해 주어서 저칼슘이 일어나는 경련을 방지해야 되고요. 네, 수술적 치료로는 1차 완전 교정과 2차 완전 교정이 있습니다. 1차 완전 교정은 신생아는 제대동맥 카테터, 제대정맥 카테터 또는 둘 다 연결한 상태에서 수술실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제대동맥 카테터는 대동맥국 접합 하부의 동맥압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해야 합니다. 마취 동안 경정맥 또는 쇄골화 정맥을 통해 카테터를 삽입하고 우측 요골 동목에서도 카테터를 삽입해야 되고요. 과정으로는 정중 흉결 절개 하에 흉선을 일부 남기고 제거, 신맥은 필요에 따라 일부 절제해야 합니다. 정확한 동맥 삽관이 수술 성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단일 동맥 캐뉼라만으로도 완전한 냉각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대동맥과 폐동맥 둘 다 삽관을 시행함으로써 냉각 초기 단계의 모든 조직이 아직 따뜻할 때 특히 뇌와 심장 조직의 혈류량을 최대한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8프렌치 캐뉼라가 상행 대동맥이 사용되고요. 이 캐뉼라는 접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는 부위의 반대편인 상행 대동맥의 우측 측면이 삽입되어야 합니다. 이 방법을 통해 관상동맥으로 가는 역류성 혈류 또는 뇌로 가는 전향성 혈류가 방해받을 확률을 낮출 수 있고요. 두 번째 캐뉼라는 Y형 동맥 캐뉼라를 이용해 동맥 튜브에 연결한 후 주폐동맥의 전맥에 삽입합니다. 인공 심폐기를 시작하자마자 양측 폐동맥을 조여 혈류가 전부 동맥관을 통해 하행 대동맥으로 흐르도록 해야 하고요. 정맥 도관 삽입은 통상적으로 일자 캐뉼라를 월심방에 위치시키고 냉각이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상행 대동맥과 그 가지들을 충분히 방리, 동맥관과 하행 대동맥도 접합이 충분히 방리합니다. 만약 기형적으로 우측 쇄골화 동맥이 존재한다면 이를 묶고는 하행 대동맥의 기시부에 절단된 원리부와 대동맥 단편이 편안히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직장 체온과 고막 체온이 18도 미만에 도달하면 심폐기를 멈춰야 합니다. 이때 무명동맥과 좌측 경동맥을 조이고 폐동맥을 조였던 것을 제거하고 심정제액을 상행 대동맥 캐뉼라의 보조 도관으로 주입하고 이 도관을 통해 초기 심폐기 상태에서 상행 대동맥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양측 동맥 도관들을 정맥 도관을 제거합니다. 동맥관은 하행 대동맥과의 연결부에서 절단하고 잔존하는 모든 동맥관 조직들을 하행 대동맥으로부터 완전히 제거하고요. 하행 대동맥을 차단한 자를 접합 부위까지 당김으로써 반대편의 조직과 문합이 당겨지는 힘을 받지 않도록 하고 문합은 상행 대동맥 부위까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2단계 교정술이 있고요. 2단계 교정술은 대동맥국을 대부분 합성 도관인 인조혈관을 이용하여 연결시켜주는 것과 심실 중격 결손이 비제한적으로 생각될 때 폐동맥 밴드를 위치시키는 것을 포함합니다. 심실 중격 결손은 추후에 닫고 대동맥궁 재건술은 좌흉부 개흉술을 통해 진행하고요. 좌심실 유출로 폐색을 동반한 대동맥국 단절일 경우에는 VSD가 클 경우 야스이 등에서 보고된 수술 기법으로 양측 심실 교정이 가능하고 이 수술 기법에서는 주폐동맥의 기시부를 이용하여 대동맥골과 상대동맥으로의 그 노후드 재건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무심실 절개를 통해 심장 내의 패치를 이용하여 좌심실 혈류가 주폐동맥으로 전달되게 하고 마지막으로 심해에 위치시킨 우심실에서 폐동맥으로 연결되는 도관을 만드는데 이를 라스트 리페어라 하고요. 이 방법은 추후 도관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술의 초기 합병증으로는 후두신경 분지나 횡격막 신경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횡격막 신경의 손상이고요. 후두신경 분지 손상은 어차피 매일 1에서 3mm 정도 재생하기 때문에 아이의 울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아 크게 중요치 않지만 횡격막 신경 손상의 경우에는 아이가 기계호흡을 끝내자마자 벤틸레이터 위닝을 할 때 자발 호흡이 가능한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마비가 의심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숨을 쉴 때 아이의 횡격막의 움직임을 투시경 검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움직임이 비정상적이라면 좌측 횡격막 성형술을 시행해야 되는데 이 시술은 매우 간편한 시술이고 이후 하나가 벤틸레이터 위닝이 바로 가능합니다. 후기 합병증으로는 대동맥 재건 부위의 반복적인 협착, 자심실 유출로의 폐색, 좌측 기관지 폐색 등이 있고 장기 후유증으로는 디조지 신드롬이 발생할 수 있고요. 치료로는 비타민 D나 칼슘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 잘 정리해 주셨고 저희 이제 올해는 선생님들 나눠서 컨제니탈 질병들을 조금 중요한 질병들 자주 만나는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하고요. 진짜 잘 설명 필요한 것들 다 설명 주셨는데 사진이 조금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추가를 했는데 먼저 코악을 보면 대동맥이 이렇게 얇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얇아져 있는 거고 어, 원래는 이렇게 왼쪽에서 좌심방에는 좋은 피들이 가득해서 이렇게 몸으로 빨간 피를 보내주는데 못 보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걸로 나타나거든요. 혈압의 차이가 발생해요. 여기서는 이제 혈류가 막혀서 압력이 높고 여기는 혈류량이 부족해서 하지로는 혈압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낮아지는데 어 가장 높은 데는 이제 밥 먹는 팔 오른쪽 팔이 가장 혈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어떤 환자가 코악테이션이 있어서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수술 전에는 사지 혈압을 측정을 해서 기록을 남겨놓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보셨는데 어, 애기들을 뭐 당연히 성인도 혈압 잴 때마다 다르지만 면 상상을 해보면 오른쪽 팔이 가장 혈압이 높게 되거든요. 혈류량이 가장 많고 압력이 가장 세서 그리고 하지가 일반적으로 혈압이 좀 낮아요. 하지가 혈압이 좀 낮고 어, 수술하고 이제는 저희가 ICU 매니지랑 발달해서 빨리빨리 수술을 할 수 있어서 이후 합병증을 줄일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하지 혈압이 20mm 머큐리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안 좋아진다 그러면 수술을 급하게 들어갈 수도 있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응급수술로 저는 코악에 처음에 유리쌤이 가르쳐 주셨을 때는 응급수술 얼마 안 남아 있는 응급수술 중 하나이고 그때는 이제 하지에 혈류가 완전히 안 갈 때가 응급 상황인 거고 갈비뼈로 하는 간단한 수술이지만 또 이제 수술을 하고 나면 애가 배가 아프고 다리가 안 움직일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존재할 수 있는 수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스테노토미로 해서 VSD 같은 거 막을 때는 스테노토미 할 때도 있는데요. 다시 보면 수술적인 기법들 다 설명 주셨었는데 어, 엔드 투 엔드가 제일 보기는 좋아요. 근데 말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는 수술을 빨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빨리 호전되고 늦게 수술하는 게 오히려 코악 같은 경우는 합병증이 많기 때문에 한 신생아기만 지나고 폐만 좀 버틸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엔드 투 사이드 기법으로 이제 대동맥궁이 이렇게 다 쪼가져 있는 상황에서 잘라내고 그리고 여기 덕터스 티슈가 결국에는 다시 또 코악을 만들어낸다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덕터스 티슈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없애게 되면 얘가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 엔드 투 엔드로는 안 되고 엔드 투 사이드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똑같이 에어타처럼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렇게 중간중간 좁아져 있는 부위가 있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 보고 뭐 심도자수를 하면서 대동맥이 잘 자라는지 봐야 되고 정말 옛적에는 서브클라비안 플랩이라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왼쪽 팔로 가는 혈관을 사용해서 이 혈관에 이렇게 붙이는 수술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경험이 없고 그 선한이도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젠 거의 안 한대. 그래서 옛날 근데 족보를 보면 그래서 왼쪽 팔로 혈압을 재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서브클라비안 플랩을 했은 경우 이제 왼쪽 팔로 가는 혈류가 너무 적어지고 그 우회 혈관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를 좀 방해하지 말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랩 수술을 하고 플랩이 아니라 코악 수술을 하고 인터럽티드 에어틱 알치는 어, 타입이 분류되는 인터럽티드 에어틱 수술 타입이 분류가 돼요. 그래서 그냥 먼 곳에서부터 A, B, C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저희가 오른쪽에 무명동맥에서 나가고 왼쪽에 캐로티드 아트리, 왼쪽 서브클라비안 아트리가 있는데 가장 심장에서 먼 쪽에서 잘리면 A, 그 다음에 여기가 가장 흔해요. 여기서 잘리면 B, 그리고 여기서 잘리면 C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예 혈관이 없잖아요. 코악테이션은 그래도 저희가 실처럼 얇아진 혈관이긴 하지만 혈류가 가긴 간단 말이죠. 혈압이 측정된 만큼은 가요. 근데 여기는 아예 없어서
저희가 PDA라고 하는 동맥관을 통해서 하지 혈류가 먹어 살리게 돼요. 그리고 PDA로 혈류가 가려면 VSD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VSD가 당연히 있었고 Interrupted Aortic Arch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저희가 디퍼런셜 사이아노시스가 생겨요. 그 아기들이 이제 그 청색증, 심장병 청색증이 생기는데 여기가 아예 없는 경우는 이제 대동맥에서 나온 빨간 피가 상지로 가니까 요렇게 가고 여기 있는 피는 여기가 아예 끊겨 있으면 코악테이션도 비슷합니다. PDA가 남아 있다면 이렇게 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산소 포화도가 오른쪽 상지랑 하지 혹은 왼쪽 상지랑 한 5% 정도 세츄레이션이 차이가 나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디퍼런셜 사이아노시스고 리버스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 저희 TCA 할 때 한번 다시 공부해 봅시다. 근데 이거는 수술 전에 환자를 평가할 때 특징인 거고요. 그렇게 있는 거고. 수술하고 나면 저희가 뭐 카이로소락스 아까 말한 것처럼 다이아프라그램에 팔씨가 올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사실 성인도 모든 대동맥 수술이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대동맥 수술을 할 때 여기 있는 림프노드, 신경절들을 저희가 건드리게 되는데요. 의도치 않게. 성인도 찾기가 어려운데 아기 같은 경우는 거의 그냥 경험적으로 피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있는 뭐 소라식 덕트나 이런 림프관들이 이제 손상을 입게 되면 림프관들이 다시 몸에 있는 림프액들을 흡수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되지 않아서 여기가 유미흉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유미흉이 발생하게 되고 뭐 폰탄이나 그런 폰탄처럼 비너스 하이퍼텐전이 있으면 더 심해지는 경우입니다. 근데 대동맥 수술은 모두가 그 위험에 기본적으로 노출돼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뭐 대단한 건 없고 그냥 좀 굶고 뭐 지질 같은 거 좀 덜 먹고 그래서 MCT 보충식이 좀 먹고 이렇게 하면 되고 해모박에서 트리글리세라이드를 나가면 좀 높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간호사들이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간호사들이 이제 해모박이 뿌옇게 변했는데요. 하면 이제 어딘가 지금 덕터스가 손상이 입은 게 회복되지 않나 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카이로소락스로 진단해서 식이요법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또 신경이 손상된 경우는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있는데 목소리와 애기들은 신경이 희한하게 또 다시 성장기여서 그런지 신경세포가 다시 만들어진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오는 경우는 그냥 그러고 마는데 그 횡격막까지 손상을 입게 되면 횡격막이 손상이 아니죠. 횡격막까지 팔씨가 오게 되면 이제 뭐 횡격막을 조금 잘라준다든가 뭐 재건수를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마주치기는 어렵고 위닝하고 한참 있다가 아기가 계속 안 좋을 때 보면 막 그렇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코악은 이제 옛날 옛적에 아기를 지금처럼 빨리 수술을 못할 때는 코악틱토미 신드롬이 흔하고 저희가 간호사들이 무조건 주의 깊게 봤어야 되는 건데요. 메센테릭 아테라이티스가 생겨서 배에 피가 안 가다가 갑자기 가게 되니까 이제 과하게 이제 혈류가 많아지면서 뭐 염증 물질이 만들어진다든지 뭐 배가 곱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심해지면 NEC까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초반에 봐서 좀 봐야 되는데 이것도 뭐 대단한 거 있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장이 회복될 때까지 MPO 할 수 있고 내추럴드에 좀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코악한 애들은 그겁니다. 소화시키는 걸 좀 보거나 밥을 걱정된다 싶으면 밥을 좀 천천히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다 임판토그래피로 배까지 나오게 엑스레이 찍는 게 습관이 돼 있는데 예전에는 엑스레이 성인 소화도 딱 그 흉부만 나오게 찍었어요. 그래서 코악인 애들은 배까지 나오게 꼭 찍어주세요.